그런데 지연아, 왜 아직도 안 나가? 이혼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같은 집, 같은 식탁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식사를 하는 이상한 상황. 시어머니의 질문은 어쩌면 당연했죠. 이혼한 며느리가 왜 아직도 이 집에 있어? 하지만 저는 일주일 동안 그 말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지난 5년 동안 매일같이 고개 숙이며 살았습니다. 죄송해요. 네 어머님만 반복하며 말이에요. 그런 제가 여긴 제 집인데요. 라고 말했을 때는 식탁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무슨 소리야? 이 집은 우리가... 아니에요, 어머니. 이 집은 제 명의예요. 그 순간 어머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윤 씨도 숟가락을 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혼인 전에 제가 구입한 집이거든요. 어머님께서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지연아, 네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 알고 계신 분은 어머님이세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거실 한켠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그리고 제가 2년간 준비해온 완벽한 계획을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2주 동안의 일입니다. 그 시작은 참 평범한 저녁 식사였어요. 2024년 10월, 용인의 저희 집 거실이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넓은 창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아직 따뜻했죠. 이탈리안 대리석으로 마감한 바닥에 햇살이 부서져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당에는 제가 직접 심은 단풍나무들이 고운 색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빨갛게, 노랗게 물든 잎사귀들이 가을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사실 이 집을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3년 전 결혼을 앞두고 혼자 부동산을 알아보던 때였어요. 중개업자가 신혼집으로 정말 완벽한 곳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었죠. 200평 대지에 지상 2층 규모, 넓은 정원과 차고까지 갖춘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지연아, 밥 먹자. 전 남편 도윤 씨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42살, 여전히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는 그였어요. 키 178cm에 적당히 단련된 체형, 앞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헤어스타일이 제법 젠틀했죠. 스타트업 CEO라는 명함을 늘 자랑스럽게 내밀곤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마지막 반찬을 가져다 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와 김치볶음,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두부조림이었어요. 어머님께서도 평소처럼 상석에 앉으셨고요. 70대 초반의 노영미 어머님은 언제나처럼 단호한 표정이셨습니다. 회색빛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리고 진한 갈색 카디건을 입으신 모습이 엄숙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 전에 이혼했거든요. 법정에서 도장을 찍고 서류를 나누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는데도 저는 여전히 이 집에 있었어요. 도윤 씨도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매일 저녁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면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죠. 식탁 위로 은은한 조명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신혼 때 직접 고른 펜던트 조명이었어요. 따뜻한 노란빛이 음식들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죠. 그 빛 아래에서 저희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국물이 좀 짜네. 도윤 씨가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중얼거렸어요. 평소처럼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였죠. 죄송해요. 저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5년 동안 반복해온 일상이었거든요. 비판받고 사과하고 다음에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게 제가 아내로서 배운 전부였어요. 어머님께서는 무표정하게 반찬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젓가락질이 매우 조신했어요. 가끔 저를 흘끔 바라보셨지만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죠.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어요. 창밖으로는 이웃집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한 주택가의 저녁 풍경이었어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고급 주거지역, 그리고 완벽한 가족의 모습. 하지만 그 모든 게 표면적인 것뿐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참, 지연아. 어머님께서 갑자기 입을 여셨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왜 아직도 안 나가?
짧고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어요. 마치 칼로 자르는 듯한 어조였죠. 숟가락을 든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의 날카로운 시선과 마주쳤죠. 그 눈빛에는 이해함과 불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혼한 며느리가 왜 아직도 이 집에서 버티고 있냐는 뜻이었어요. 당연한 의문이었죠. 여긴 제 집인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오히려 웃음기까지 띠고 있었죠.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 씨가 숟가락을 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눈썹이 살짝 올라가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님의 표정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요. 무슨 소리야, 지연아. 이 집은 우리가...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미소를 띠며 말을 끊었습니다. 5년간 단 한 번도 어머님이나 도윤 씨의 말을 끊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이 집은 제 명의예요. 혼인 전에 제가 구입한 집이거든요. 그 순간 거실 한편에 놓인 작은 금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색 디지털 금고였죠. 높이 30cm 정도의 작은 크기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등기권리증, 계약서들, 그리고 지난 5년간 제가 조용히 수집해온 모든 증거들이요. 사실 그 금고는 결혼 직후부터 제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죠. 장식품쯤으로 여겼을 거예요. 저 역시 그렇게 보이길 원했고요. 도윤 씨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살았던 집인데 이혼했으면 나가는 게 나갈 분은 따로 있어요. 저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정말 짰네요. 하지만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짠맛이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님께서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지연아, 네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 알고 계신 분은 어머님이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 한 번도 어머님께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네,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만 반복했죠. 시계가 저녁 7시를 알렸습니다. 거실의 대형 벽걸이 시계에서 나오는 규칙적인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도윤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고 어머님께서는 일찍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이셨죠. 아마 제 말이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저는 설거지를 마친 후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벽 한쪽에 늘어선 책들 사이로 작은 틈새가 있었죠. 거기서 저는 얇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난 2년간 제가 써온 일기장이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계획서였죠. D-Day 이혼 선고일로부터 14일 후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째 날이었어요. 저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정원에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나무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곧 모든 게 끝날 거였습니다. 아니, 시작될 거였어요. 진짜 제 인생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샤워를 하고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네이비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를 골라 입었죠. 오늘은 지수를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제 절친이자 이 모든 계획을 함께 세운 유일한 동지였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40살의 여자, 하지만 아직 젊어 보였어요. 규칙적인 운동 덕분에 몸매도 유지하고 있었고요. 다만 눈가에 생긴 미세한 주름들이 지난 5년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죠. 어디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도윤 씨가 물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신 모양이었어요. 친구 만나러요. 언제 와? 늦을 것 같아요. 저는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10월 말의 쌀쌀한 바람이었죠. 문득 뒤돌아보니 도윤 씨가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한 말들이 아직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이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이게 마지막 평범한 아침이 될 거라는 거요. 강남역 12번 출구를 나서자 복잡한 인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전 11시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직장인들, 학생들, 그리고 쇼핑을 나온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죠. 저는 지수와 만날 카페로 향하기 전에 잠시 쇼핑몰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거든요. 어제 도윤 씨가 입고 있던 셔츠가 새 것 같았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쇼핑을 했나 싶었어요.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들어서자 1층 명품관의 화려한 조명들이 반겨줬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구찌의 매장들이 저마다 우아함을 뽐내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왠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키 178cm, 어깨가 넓고 뒷목이 길쭉한 남자. 바로 도윤 씨였습니다.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도윤 씨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채 하이힐을 신고 우아하게 걷고 있었어요. 키가 165cm 정도 되어 보였고 몸매가 참 좋았죠. 나이는 30 초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차가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티파니 매장 앞에서 멈춰섰어요. 이거 어때? 도윤 씨가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쇼케이스 안의 목걸이를 가리키며 말이죠. 정말 예뻐요. 하지만 비싸지 않을까요? 여자가 조금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참 어렸습니다. 그리고 예뻤죠. 도윤 씨 타입이었어요. 비싸면 어때? 내 여자한테 해주는 건데. 도윤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장 직원을 불러 목걸이를 꺼내달라고 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화면은 정확히 두 사람을 담아내고 있었어요. 고객님, 이 제품은 280만 원입니다. 직원이 목걸이를 여자의 목에 걸어주며 설명했어요. 화이트 골드의 작은 다이아몬드들이 박힌 섬세한 디자인이었죠. 잘 어울리네. 이걸로 할게요. 도윤 씨가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저도 아는 카드였어요. 한도가 500만 원인 카드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윤 씨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결제가 완료되자 여자가 도윤 씨의 목을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했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백화점 한복판에서 말이죠. 제 손가락이 녹화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충분했어요.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어요. 오히려 시원했죠.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 카페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는데 지수가 이미 와 있었어요. 언니 왔네. 지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39세인 지수는 저보다 한 살 어렸지만 대학 때부터 언니 동생하며 지냈어요. 키 160cm의 단발머리, 늘 단정한 수트를 입는 그녀는 법무법인 소속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미안, 늦었지?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저는 지수 맞은편에 앉으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거 봐. 휴대폰 화면을 지수에게 넘겼습니다. 방금 찍은 영상이었어요. 지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화면을 집중해서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한 증거네. 시간, 장소, 인물 모두 명확하고. 이게 결정타가 될 수 있을까? 충분해. 이혼은 이미 끝났지만 재산분할 재심이나 위자료 청구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거야. 지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논리적이었어요. 그런데 언니, 도윤 씨가 어디서 그 돈을 구했을까?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했잖아.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죠. 사채 쓰는 것 같아. 사채? 지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자주 왔거든. 도윤이한테.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정장 입은 남자들이 회사에 찾아왔다더라고. 그런 빚이 있다는 얘기네. 아마도. 우리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는 연인들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언니,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지수가 말했습니다. 응.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졌어. 저는 가방에서 A4 봉투를 꺼냈어요. 지수에게 건네주며 말했죠. 이거 법무법인 금고에 보관해줘. 뭐가 들어있는데? 집등기권리증 사본, 혼인 전 재산 증명 서류, 그리고 지난 5년간의 가계부. 지수가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안전하게 보관할게. 그리고 오늘 오후에 퇴거 통보서 작성해줘. 누구한테? 어머님하고 도윤이 둘 다.
지수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동시에, 응, 48시간 내로 나가라고 해줘. 언니, 진짜 확실한 거지? 후회 없어?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지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수야, 나 5년 동안 뭐 했는지 알아? 글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어머니 비위 맞춰주고, 그러면서도 혼자서 재산 관리 다 했어. 부동산 투자도 하고, 주식도 하고, 제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운이 좋아서 산 줄 알았다고. 언니, 이제 진실을 보여줄 때야. 카페를 나서며 저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이 제대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도윤 씨와 그 여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번화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죠. 저처럼 숨겨진 계획을 품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용인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집 앞 정원에 도윤 씨 차가 있었어요. 벌써 돌아와 있었나 보네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 씨와 어머님이 TV를 보며 대화하고 계셨어요. 평온해 보였죠. 다녀왔습니다. 제가 인사하자 도윤 씨가 돌아봤습니다. 일찍 왔네. 친구 만나고 온 거야? 네. 저는 가방을 소파에 놓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저녁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거요. 마지막 저녁, 마지막 설거지, 마지막 순종이었어요. 내일부터는 모든 게 바뀔 거였습니다. 휴대폰 속 영상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될 거였어요. 그리고 지수가 준비하고 있을 퇴거 통보서가 그 변화를 확정지을 거였죠. 저는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도윤 씨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계셨고, 어머님께서는 유독 저를 자주 바라보셨어요. 뭔가 수상하다는 듯한 시선이었죠. 지연아, 오늘 어디 갔다 왔다고 했지? 어머님께서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친구 만나러 강남에 다녀왔어요. 강남 어디? 백화점이요. 뭘 사려고?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평소에는 제 일정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는데 말이죠. 그냥 구경만 했어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어머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뒤에서 어머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무거운 걸음이었죠. 지연아. 네, 어머님. 우리 얘기 좀 하자. 부엌 식탁에 앉으신 어머님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계셨어요. 어제 네가 한 말 말이야. 이 집이 내 거라고 했지? 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어머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집은 도윤이가 결혼하면서 마련한 집이야. 네가 무슨 돈으로 집을 샀겠어? 어머님, 그건 네가 전업주부인데 무슨 돈이 있어? 도윤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산 집이지.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어머님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어머님, 이 집은 정말 제 명의예요. 그럼 증명해봐. 네. 집 문서 있잖아. 가져와봐. 어머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거실로 향하셨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모든 걸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서재로 가서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작은 전자음과 함께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등기권리증을 꺼내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님께서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계셨습니다. 도윤 씨도 TV를 끄고 저희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기 있어요. 저는 등기권리증을 거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서류를 집어 들으셨어요. 안경을 쓰고 꼼꼼히 읽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무표정하셨는데 점점 얼굴빛이 변해갔습니다. 이게 뭐야? 등기권리증이에요. 소유자가 한지연. 네. 취득일자가 2021년 8월? 결혼하기 3개월 전이에요. 어머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윤 씨도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지연아, 이게 진짜야? 도윤 씨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진짜죠. 저는 다시 서재로 가서 다른 서류들을 가져왔어요. 인테리어 계약서, 가전제품 구매 영수증, 관리비 납부 내역서들이었죠. 이것들도 보세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모든 계약자 이름이 한지연으로 되어 있었어요. 결제 계좌도 제 명이었고요. 어머님께서 서류들을 하나씩 넘겨가며 보셨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인테리어비 3천만 원, 가전제품 800만 원, 정원 조경비 500만 원, 모든 영수증에 결제자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님, 지난 5년간 이 집 관리비, 생활비, 모든 비용을 제가 냈어요. 그럼 도윤이는 뭐 했어?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 운영하느라 바쁘셨죠. 그래서 집안일은 제가 다 맡았어요. 도윤 씨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되었어요. 지연아, 그럼 네가 이 집을 산 거야? 네. 결혼 전에 아버지께 물려받은 유산으로 샀어요. 유산? 어머님께서 날카롭게 물어보셨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거예요. 사실 이것도 일부만 말한 거였어요. 진실은 훨씬 복잡했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건 잘못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어머님, 이 집에서 5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남의 집이라니. 어머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처음부터 남의 집이었어요. 제 집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 세입자야? 어머님께서 원하신다면 말도 안 돼. 어머님께서 소리를 지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큰 소리를 내시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지연아, 네가 아무리 문서를 내놓아도 소용없어. 이 집은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서 차린 집이야. 서류상으로는 제 집이에요. 서류가 다가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5년을 살았잖아. 어머님께서 화를 내시는 모습이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곧 이해할 수 있었죠.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도윤 씨가 어머님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일단 앉으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며느리가 집주인이라니. 저는 조용히 서재로 가서 마지막 서류를 가져왔어요. 신탁 계약서였죠. 이것도 보세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서류를 보신 어머님의 표정이 또 한 번 변했습니다. 신탁 계약서? 네. 이 집뿐만 아니라 제 명의의 다른 부동산들도 모두 신탁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다른 부동산들? 도윤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남 오피스텔 2채, 분당 아파트 1채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똑 들렸어요. 그럼 네가. 네. 그리고 내일부터는 더 이상 이 집에서 함께 살 수 없어요. 어머님께서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퇴거 통보서를 받으실 거예요. 48시간 내로 나가주세요. 뭐라고?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아, 농담이지? 도윤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지수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퇴거 통보서 작성 완료. 내일 오전에 전달하겠음. 어머님께서 휴대폰을 보시더니 갑자기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무서웠어요. 좋아. 정말 좋아. 어머님, 지연아, 네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어머님께서 서류들을 테이블에 던지셨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는 안 끝나. 무슨 뜻이세요? 이 집이 내 거라고? 좋아. 그럼 친척들한테 다 알려주마. 어머님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네가 어떤 며느리인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말해줄 거야. 어머님, 그리고 이웃들한테도 알려주고, 도윤이 회사 사람들한테도. 어머님께서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지금 당장 할머니들한테 전화해서 말할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아낸다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그러세요. 좋으실 대로 하세요. 어머님께서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담담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하셨나 봐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후회할 일이 없어요. 저는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퇴거 통보서 받으실 거예요. 법적 효력이 있는 정식 문서로요.
어머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도윤 씨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서류들을 들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어머님의 작은 중얼거림이 들렸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카드를 공개했으니까요. 금고의 서류들을 다시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2년간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이제 빛을 발할 때였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침 6시에는 어김없이 눈이 떠졌죠. 휴대폰을 확인하자 카카오톡 메시지가 30개 넘게 와 있었어요. 대부분 도윤 씨 친척들에게서 온 거였습니다. 지연아,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던데 진짜야? 이모가 그러는데 시어머니를 내쫓는다면서? 지연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어내려 가는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머님께서 밤새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셨나 봐요. 더 충격적인 건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용인 주부 모임이라는 이름의 채팅방에 제가 초대되어 있었어요.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인 곳이었죠. 어머님께서 어제 밤 11시쯤 올리신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갑자기 집이 자기 거라며 시어머니인 저를 내쫓으려 해요. 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혼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 공경할 줄 모르나 봐요. 그 아래로 댓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어요. 어머,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 버릇없어도 너무 버릇없어. 시어머니를 내쫓다니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네.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이웃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명절 때마다 선물도 돌렸는데 이렇게 매도당하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밤새 뒤척인 탓인지 얼굴도 부어 있었죠. 아래층에서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누군가와 통화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맞아. 우리가 5년을 키워줬는데 이제 와서 집주인 행세를 해.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감정이 격해지신 상태였죠. 애도 못 낳으면서 뭘 그렇게 거만해. 그냥 얻어먹고 사는 주제에. 저는 계단 앞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저려왔어요.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은 제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집 원래 우리 아들이 마련한 거야. 그런데 문서상으로만 며느리 이름으로 해놨나 봐. 세금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잖아. 사실과 다른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그렇게 믿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죠. 부엌으로 내려가자 어머님께서 통화를 끊으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은 네가 차려. 네. 그리고 오늘까지만이야. 내일부터는 네가 해줄 필요 없으니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어머님께서 더 날카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5년 동안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워줬는데 이제 와서 집주인이라고. 웃기지도 않아. 어머님, 말대꾸하지 마. 네가 뭘 잘했다고. 어머님께서 냉장고를 거칠게 열며 말씀하셨어요. 애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해? 그 말에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버텼어요. 도윤이가 너 같은 여자 만나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친구들은 다 손자, 손녀 보고 있는데. 어머님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그래놓고 집이 내 거라고? 집이라는 게 그냥 건물이야? 가정을 이루는 곳인데. 네가 가정다운 가정을 만들었어?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계란을 깨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껍데기가 프라이팬에 떨어졌어요. 제대로 해. 계란도 못 깨. 어머님께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뭘 죄송해. 그냥 짐덩어리야. 짐덩어리. 그 순간 제 가슴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녹음 앱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젯밤부터 켜놨던 거였죠. 도윤 씨가 아침 8시에 출근하셨어요. 평소보다 일찍이었죠.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나가셨어요. 어머님께서는 계속 전화 통화를 하셨습니다. 친척, 이웃, 심지어 도윤 씨 회사 동료들에게까지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우리 며느리가 갑자기 변했어요. 이혼하더니 시어머니를 쫓아내려고 해요. 오전 10시쯤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퇴거 통보서 가지고 가는데 집 앞에 사람들이 많아. 사람들? 이웃분들인 것 같은데. 어머님이 부르신 것 같아. 창밖을 내려다보니
정말 여러 사람이 우리 집 앞 마당에 모여 있었어요. 다들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지수야, 들어와도 돼. 알았어.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님께서 나가 문을 여셨어요. 안녕하세요, 노영미 어머님. 지연이 변호사입니다. 지수의 정중한 인사 소리가 들렸어요. 아, 변호사, 지연이가 변호사까지 부른 거야? 어머님의 목소리가 놀라움과 분노로 떨렸습니다. 퇴거 통보서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퇴거 통보서. 마당에 모인 분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거실로 내려가서 지수를 맞이했습니다. 지수는 검은색 경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단정해 보였죠. 어머님, 도윤 씨께 이 서류를 전달해 드릴게요. 지수가 봉투 2개를 내밀었습니다. 우리를 내쫓는 서류라는 거지? 어머님께서 봉투를 받으시며 물으셨어요. 법적 근거에 따른 정당한 퇴거 요구서입니다. 법적 근거? 이 주택의 소유권자는 한지연 씨입니다. 이혼으로 인해 동거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48시간 내 퇴거를 요청드립니다. 어머님께서 서류를 펼쳐보셨어요.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정말? 법적 절차를 따른 것입니다. 그때 마당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지연아, 나와서 얘기해. 시어머니를 내쫓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목소리들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둔 게 있었거든요. 지수야, 이것도 함께 배포해줘. 저는 USB 하나를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뭐가 들어있는데?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지수가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어요. 곧 어머님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애도 못 낳으면서 뭘 그렇게 거만해. 그냥 얻어먹고 사는 주제에. 5년 동안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워줬는데. 짐덩어리야, 짐덩어리. 어머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되었어요. 이걸 언제 녹음한 거야?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요. 마당에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집 안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지수가 노트북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이웃분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한지연 씨의 법적 대리인입니다. 변호사님,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한 분이 물어보셨어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차분하고 명료했어요. 한지연 씨는 이 주택의 합법적 소유권자입니다. 결혼 전에 본인 자금으로 구입한 혼인 전 재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녹음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모욕적 언사를 일삼아오셨습니다. 이웃분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애 못 낳는다고 그런 말을 하시다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 지연이가 원래 집주인이었다고? 여론이 서서히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한지연 씨는 5년간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계속된 모욕과 인격 모독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현관 앞에 서 계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녹음 파일이 모든 걸 증명해버렸거든요. 48시간 내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수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마당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였어요. 저녁 7시쯤 도윤 씨가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2시간 늦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낮고 무거웠죠. 거실 소파에 앉은 도윤 씨의 손에는 퇴거 통구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구겨진 자국이 여러 개 보였어요. 정말 이렇게 할 거야? 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길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5년이야. 지연아. 우리가 함께 산 시간이. 도윤 씨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그 5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제가 방문하자 도윤 씨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저녁부터 방에만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일로 충격이 크셨나 봐요. 평소에는 TV 소리가 항상 들렸는데 오늘은 조용했어요. 회사는 어떻게 할 건데? 도윤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회사요? 내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말이야. 네가 집을 뺏어간다고 해서 내 회사까지 어쩔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건가요? 도윤 씨, 그 회사에 대해서 얘기해야 할 게 있어요. 뭔데? 사실 그 회사도. 제가 말을 멈추자 도윤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설마. 제 명의 재단의 자회사예요. 그 순간 도윤 씨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어요.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죠. 문득 3년 전이 생각났습니다. 도윤 씨가 창업을 준비하던 때였어요. 지연아, 투자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 그때 그가 얼마나 절망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요. 매일 밤늦게 들어와서 한숨만 쉬었죠. 내가 도와줄게. 제가 말했을 때 도윤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네가 무슨 돈이 있어. 전업주부인데. 하지만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홍은재단을 설립한 건 그 무렵이었어요. 아버지께 물려받은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도윤 씨의 회사를 재단의 자회사로 편입시켰습니다. 투자자를 찾았어. 제가 말했을 때 도윤 씨는 너무 기뻐했어요. 정말? 어디서? 홍은재단이라는 곳이야. 스타트업 투자에 관심이 있대. 사실 제가 만든 재단이었지만 도윤 씨는 끝까지 몰랐어요. 계약서를 쓸 때도 대리인을 통해서 했죠. 도윤 씨는 자신이 CEO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재단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이었어요. 그럼 나는 뭐였어? 현재로 돌아온 도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이셨어요. 월급을 받는. 월급? 네. 매달 500만 원씩 드렸잖아요. 도윤 씨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월급이었다고? CEO 역할을 해주시는 대가였죠. 미쳤어. 정말 미쳤어. 도윤 씨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3년 동안 내가 CEO인 줄 알았는데. 명의상으로는 CEO가 맞았어요. 하지만 실권은 재단이 가지고 있었죠. 제가 서재에서 가져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신탁계약서와 이사회 통지서였습니다. 내일부터는 회사에 출근하지 마세요. 뭐라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이 결정됐어요. 도윤 씨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3년간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도윤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지연아, 내가 뭘 잘못했어? 모르세요? 정말 모르겠어. 내가 뭘? 어제 백화점에서 목걸이 사주신 분 있잖아요. 도윤 씨의 몸이 굳어졌어요. 그것도 알고 있어? 280만 원짜리 목걸이였죠. 지연아, 그건 사채로 마련한 돈이었다면서요? 도윤 씨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미안해. 2억 빚지셨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채권자들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부인이니까 연대보증인이라고. 사실 연대보증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채권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 돈도 다 정리하셨어요. 제가 정리했다고? 네. 2억 전액 상환했어요. 도윤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왜? 이혼한다고 해서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대신 그 빚은 도윤 씨 개인 명의로 제게 이전됐어요. 무슨 뜻이야? 2억을 저한테 갚으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도윤 씨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바닥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했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수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윤소라 씨가 도윤 씨와 연락을 끊겠다고 했대. 빚쟁이랑은 못 만나겠다면서. 저는 메시지를 보고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이제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안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고 도윤 씨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새신 모양이었어요. 담요 하나 덮고 웅크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침 8시였어요. 문을 열자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한 사람은 50대 중반, 다른 한 사람은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죠. 혹시 강도윤 씨 계신가요? 연령이 많은 분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네, 잠시만요. 저는 거실로 가서 도윤 씨를 깨웠습니다. 도윤 씨,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도윤 씨가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났어요. 정장 입은 2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아, 안녕하세요. 도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도윤 씨, 저희 어제 약속하신 거 기억하시죠? 오늘까지 상환하기로 하셨는데. 그게 사정이 생겨서. 사정이요? 나이 드신 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2억 5천만 원인데 이자까지 합치면 2억 5천?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건 2억이었거든요. 네, 부인이시죠? 남편분이 사채를 쓰실 때 이자가 월 10%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월 10%? 정말 고금리였어요. 그럼 원금이 2억이고 지금까지 이자가 5천만 원 붙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하십니다. 도윤 씨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었죠. 언제부터 빌리신 거예요? 제가 도윤 씨에게 물었어요. 6시개월 전부터. 6시개월? 제가 계산해보니 맞았어요. 월 10%면 6시개월에 60%. 하지만 복리로 계산하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었죠. 그 돈으로 뭘 하셨어요? 회사 운영 자금도 있고, 그리고 도윤 씨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용도로도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윤소라 씨에게 쓴 돈 말이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집으로 와줘. 급해. 30분 후 지수가 도착했습니다. 채권자분들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연 씨의 법적 대리인 문지수 변호사입니다. 지수가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어요. 혹시 채권 관련 서류 확인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채권자분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지수가 꼼꼼히 검토했죠. 계약 주체가 강도윤 씨 개인이고 연대보증인은 없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한지연 씨는 이 채무와 무관하다는 뜻이네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채권자분이 말을 흐렸어요. 다만 부부 재산이니까 실질적인 책임이 아닙니다.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지연 씨와 강도윤 씨는 이미 이혼했고 재산 분할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더욱이 이 채무는 혼인 중 강도윤 씨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부부 공동계산과는 무관합니다. 채권자분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럼 저희는 강도윤 씨하고만 정산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참고로 강도윤 씨는 현재 무직 상태입니다. 어제자로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었거든요. 무직이라고요? 채권자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리고 현재 개인 명의 재산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도윤 씨가 바닥을 바라본 채 말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강 씨, 그럼 변제 계획을 세우셔야겠네요. 나이 드신 분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매달 얼마씩 갚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그럼 담보로 잡을 만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채권자분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강 씨,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절차요? 파산 신청이나 개인회생 같은. 도윤 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때 지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 이 채무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무슨 뜻인지. 지수가 저에게 시선을 보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강도윤 씨가 차용한 돈의 상당 부분이 여성에게 선물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여성에게요? 네. 외도 상대방에게 명품을 사주거나 여행 경비로 쓰였죠. 지수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어요. 제가 백화점에서 찍은 영상이었죠. 이 영상에서 280만 원짜리 목걸이를 구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채권자분들이 화면을 지켜봤어요. 도윤 씨와 윤소라 씨가 키스하는 장면까지 나오자 표정이 굳어졌죠. 그리고 이건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지수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윤소라라는 분의 계좌로 총 8천만 원이 이체된 기록이 있습니다. 8천만 원. 채권자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희가 빌려준 돈으로 여자한테 선물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윤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여성이 강도윤 씨와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입니다. 지수가 휴대폰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빚쟁이랑은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했답니다. 채권자 중 한 분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 자식이 정말 저희 돈으로 바람 피운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지 않나요? 나이 드신 분이 지수에게 물었어요. 용도를 허위로 신고했다면 가능합니다. 회사 운영 자금이라고 했는데 여자한테 썼으니까 사기죄네요. 채권자분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도윤 씨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 씨, 내일까지 변호사 구해서 연락 주세요. 안 그러면 형사고발 들어갑니다. 채권자분들이 돌아간 후 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도윤 씨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았어요. 그때 2층에서 어머님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계단을 내려오시는 소리였죠. 지연아, 어머님께서 거실로 오셨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네, 어머님. 너 진짜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야? 제가 뭘 했다고요? 5년 동안 계획했다며.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망하게 할 계획을. 어머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어머님, 저는 그냥 제가 가진 걸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네가 가진 게 뭔데? 너 혼자 번 돈이 뭐가 있어? 바로 그 질문이었어요. 제가 기다리던 내일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내일? 퇴거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있어요. 어머님의 눈에 새로운 호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여전히 제 재산의 출처를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마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도 준비된 상태였죠. 드디어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퇴거일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오후부터 짐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큰 캐리어 2개와 박스 몇 개에 5년간의 생활을 담고 계시더라고요. 도윤 씨는 아침부터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아마 친구 집에라도 가 계신 모양이었죠. 저녁 8시쯤 어머님께서 거실로 내려오셨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으셨어요. 검은색 카디건에 회색 치마, 그리고 진주 목걸이까지 하시고 말이죠. 지연아, 앉아라. 어머님의 목소리가 평상시와 달랐어요.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저는 어머님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 네. 내 돈 정말 어디서 났어? 드디어 나온 질문이었어요. 이틀 동안 어머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던 부분이었죠. 아버지 유산이라고 했지만 전업주부가 이런 집을 살 만큼의 유산을 받을 리 없어. 어머님의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전업주부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야? 직장이라도 다녔어? 아니요. 하지만 일은 했어요. 저는 서재로 가서 마지막 서류처를 가져왔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죠. 이것들을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신탁계약서, 부동산 투자 내역서, 주식거래 기록들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첫 번째 서류를 집어 들으셨습니다. 홍은 신탁, 신탁재산 500억 원?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설정해 주신 신탁이에요. 500억이라고? 정확히는 523억 원이었어요. 부동산, 주식, 현금 포함해서요. 어머님께서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아버지가 그런 돈을 가지고 계셨어? 네. 아버지는 평생 부동산 투자를 하셨거든요. 서울 강남, 분당, 용산 일대의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어요. 사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투자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대학교 때부터 저 명의로 부동산을 사주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겼어? 숨긴 게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두 번째 서류를 어머님께 건넸어요. 이건 국제공증된 신탁계약서예요. 스위스 은행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어요. 스위스 은행? 네. 신탁재산은 철저히 보호받고 있어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되어 있죠. 어머님의 얼굴빛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이었다가 이제는 다른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네가... 네, 처음부터 저였어요. 저는 부동산 투자 내역서를 보여드렸어요. 강남 오피스텔 2채, 분당 아파트, 그리고 이 집까지. 모두 신탁재산으로 구입한 거예요. 도윤이는 몰랐어? 네, 도윤 씨는 끝까지 몰랐어요. 어머님께서 갑자기 손을 이마에 대셨어요. 그럼 회사도, 그것도 신탁재산으로 설립한 거예요. 도윤 씨는 그냥 고용된 CEO였죠. 어머님께서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그 순간 어머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난 5년간 제게 보여주셨던 차갑고 무시하는 시선이 사라졌죠. 대신 후회와 안타깹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진작 알았으면 내가 얼마나 잘해줬을 텐데.
그래서 말하지 않았어요. 제 대답에 어머님께서 놀라셨어요. 뭐라고? 어머님께서 제 재산을 알았다면 저를 사람으로 봐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저는 차분하게 계속 말했어요. 진짜는 제가 아무것도 없는 전업주부일 때 어떻게 대하시는지였어요. 어머님께서 입술을 꾹 다물고 계셨습니다. 5년간 봤거든요. 어머님의 진짜 모습을. 지연아, 돈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잘해주시는 건 진심이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내가 너무했구나. 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과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거든요. 어머님, 사과받을 생각 없어요. 지연아, 그래도 이제 진짜 끝이에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내일 집행될 강제 퇴거 명령서였죠. 내일 오전 10시까지 나가주세요. 어머님께서 서류를 받으시며 물어보셨어요. 정말 용서할 생각 없어? 용서는 이미 했어요. 하지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 씨가 돌아오신 모양이었죠. 거실로 들어온 도윤 씨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며칠간 제대로 씻지도 못하신 것 같았죠. 지연아, 정말 마지막이야? 도윤 씨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신뢰가 깨졌어요. 완전히. 도윤 씨가 무릎을 꿇으려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막았죠. 그러지 마세요. 보기 싫어요. 지연아,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후회는 소라 씨한테 하세요. 도윤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 사람은 이미 끝났다는 거 알아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빚쟁이랑은 연락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윤 씨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걸 잃은 사람의 모습이었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 그건 도윤 씨가 알아서 하셔야 할 일이에요. 제가 일어서자 어머님께서도 따라 일어나셨어요. 지연아, 정말 마지막 부탁이야. 뭔가요? 5년 동안 고마웠어. 정말로. 하지만 그 감사 인사도 이제는 의미가 없었어요. 감사할 건 없어요. 저도 배웠으니까. 뭘 배웠어?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이요. 다음 날 아침 9시 이사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님과 도윤 씨의 짐들이 하나씩 실려 나갔어요. 저는 2층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오전 10시 정각 어머님께서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그럼 잘 있어라. 네, 어머님도요. 어머님께서 현관문을 나서시는 순간 저는 정말 자유로워졌다는 걸 느꼈어요. 도윤 씨는 끝까지 뒤돌아보며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문 뒤에 숨어서 배웅하지 않았어요. 트럭이 떠나고 나자 집 안은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제 혼자만의 공간이 된 거였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언니, 다 끝났어? 응, 방금 나갔어. 기분이 어때?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후련해. 그럴만해. 정말 고생 많았어. 고마워. 지수야. 네가 없었으면 못 해냈을 거야. 뭘 그래. 이제 진짜 새 출발이네. 새 출발. 정말 그랬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죠.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집 전체를 새롭게 단장했어요. 1층 거실의 가구들을 모두 바꾸고 어머님이 계시던 방은 서재로 꾸몄죠. 도윤 씨가 쓰던 방은 운동실로 만들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현관 앞이었습니다. 작은 간판을 하나 달았거든요. 홍은재단 이사장실. 드디어 제 진짜 이름을 세상에 드러낸 거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지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거든요. 오후 6시 지수가 도착했어요. 손에는 샴페인 한 병과 꽃다발을 들고 왔죠. 언니, 축하해. 뭘 축하해? 진짜 한지연으로 사는 거. 맞는 말이었어요. 지난 5년간 저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거든요. 이제야 온전히 저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였죠. 거실 테이블에 간단한 음식들을 차려놓고 샴페인을 따랐어요. 버블이 톡톡 터지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건배, 건배.
첫 모금을 마시고 나니 기분이 정말 좋아졌어요. 언니, 그런데 정말 후회 안 해? 지수가 문득 물었어요. 뭘? 5년이야. 짧지 않은 시간인데.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후회가 될까요? 후회는 없어. 대신 아쉬움은 있지. 아쉬움?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나 싶어. 지수가 웃었어요. 그래도 때가 있는 거 아닐까? 지금이 딱 맞는 때였을 수도 있고. 맞는 말이었어요. 만약 더 일찍 진실을 밝혔다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죠. 저녁을 먹고 나서 지수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언니, 뭔가 상징적인 걸 하지 않을래? 상징적인 거?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는 의미로. 저는 2층 방으로 올라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맨 뒤쪽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죠.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5년간 끼고 있던 반지였습니다. 이혼할 때 벗어서 보관해뒀던 거였어요. 이거면 될까? 지수가 반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해. 우리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였죠. 연못 앞에 서서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백금으로 만든 심플한 디자인이었어요. 한때는 소중했지만 이제는 그냥 금속 덩어리일 뿐이었죠. 언니, 할 말 있으면 해. 지수가 옆에서 말했어요. 저는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과거의 저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헤어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었죠. 이제 진짜 끝이야. 반지를 연못에 던졌습니다. 작은 물소리와 함께 반지가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니, 이제 뭘 할 거야? 지수가 물었어요. 일해야지. 재단 일? 응. 진짜 의미 있는 일들 말이야. 사실 홍은재단은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운영해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었죠. 여성 창업 지원, 한부모 가정 지원,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을 늘릴 거야. 좋은 생각이네. 내가 겪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집으로 들어와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별들이 용인에서는 제법 선명하게 보였죠. 지수가 돌아간 후 혼자 남은 거실에서 차를 한 잔 우렸어요. 캐모마일 차였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문득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모르는 번호에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지연 씨, 홍은재단 이사장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부럽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아마 이웃분이 보낸 것 같았어요. 제 이야기가 입소문을 탔나 봐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당해지는데 늦은 때는 없어요. 용기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본인을 속이며 살지 마세요. 그게 가장 큰 손해예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어요. 내년 봄이 되면 새싹들이 돋아날 거예요. 저처럼 말이죠. 40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이 딱 맞는 때였거든요. 이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제 이름으로 살아갈 거였어요. 한지연으로요. 그 이름 석자에 담긴 모든 가능성과 함께 말이죠. 정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참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바람 같았어요. 저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또 바쁜 하루가 시작될 거였어요. 재단 이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기대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었으니까요. 계단을 올라가며 뒤돌아 거실을 바라봤어요. 제가 만든 공간, 제가 선택한 가구들, 제가 원하는 대로 꾸민 집이었죠. 모든 게 제 것이었습니다. 진짜로요. 한지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다른 누군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이도 상황도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본인을 속이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손해라는 한지연의 말을 가슴에 새겨보세요.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신다면
저에게 큰 영광입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나레이션의 김노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